8월 1일 새벽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사관에 뜰이 없어 망권례를 행하지 못하였다. 늦게서야 날이 개고 서남풍이 불어서 돛을 달고 출발했다. 대마도와 일기도에 크고 작은 배들이 수십 리에 뻗쳤는데 돛대의 색깔이 푸르고 희어 대마도는 백색, 일기도는 청색이었다. 역력히 눈에 들어오니 참으로 장관이었다. 한참 뒤에 바람이 점점 느려져 뱃머리가 매우 더디었다. 동남쪽 해상을 바라보니 아득히 보이는 것이 치맛끈과 같아 안개가 참못 기이하였다. 외인들의 말로는 여기가 모두 축전주의 땅인데 평호도와 장기도가 저 산 밖에 있다고 하였다. 장기는 중국 상선이 닿는 곳으로 명승지와 물산의 번성이 국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우리 배가 그곳을 경유하지 않아 하나도 구경할 수 없었던 점이 유감스러웠다. 해가 장차 저물어 가는데 바람이 또한 그치므로 우리 배에 노젓는 사람과 일기도에 배 끄는 사람들이 소리를 맞추며 운행하여 배가 한자도 가고 한치도 가다 하여 수백 리를 가게 되므로 사람마다 그 힘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남도에서 외인의 영호선이 또한 당도하였는데 관인이 큰 배를 타고 앞장서서 밧줄을 우리 배에 걸고 여러 외의 작은 배를 고깃괭이같이 연결시켜 좌우익으로 나누었는데 그 길이가 각각 수십 길이었다. 두 사람이 칼을 차고 큰 뱃머리에 뛰어올라 동쪽 서쪽으로 뛰어다니기를 마치 놀란 원숭이, 종종거리는 새와 같이 하면서 긴 장대를 들고 뱃바닥을 연달아 때리며 소리를 질러 군사들을 지휘하자 군사들이 일시에 따라 외치는데 급하기가 화살 같고 빠르기가 풍우와 같아 마치 기회를 보아 적진에 달려가 불위에 습격하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급하게 떠들어서 미친 듯이 날뛰어 숨 쉴 겨를도 없는데 숨었다 쳐들었다 하며 노젓기를 소리에 따라 하였다. 바로 조조의 적벽강 배에서 동남풍의 불이 맹렬하였을 때 이마를 걸리며 불을 끄던 모든 군사들도 아마 이와 같이 빠르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간간히 우리 배 안에 노젓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니 모두 영남 사람이어서 그 음성이 유독 느릿느릿하여 용감을 자랑하는 뜻이 없었다. 외통사가 듣고 웃으며 하는 말이 북쪽 손님들의 소리는 어찌 이리 느리냐고 하였다. 밤이 되자 각 배에 등불 4-5개씩을 켜므로 수천만 점이나 되는 등불이 큰 바다 가운데 총총 늘어서게 되어 먼 데나 가까운 데의 경치가 찬란하게 모두 빛이었다. 아마 광릉의 4월 초 8일 관등놀이에 비하면 구슬을 희롱하는 사람의 소소한 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삼경에
남도에 닿았다. 물빛과 등불빛이 눈이 어지럽도록 찬란한데 외인들의 말소리가 더욱 왁자지껄하여 수십 개의 징을 치는 것 같아 사람으로 하여금 귀와 눈이 모두 시끄럽게 하였다. 세 사신의 배가 각각 서로 소재를 알지 못하여 화포와 화전으로 서로 신호를 하니 포성이 바다에 진동하고 동쪽 서쪽에서 쏘는 화살빛이 마치 유성이나 무지개와 같이 하늘에 솟았다가 천천히 구름 속이나 물 위에 떨어지므로 여러 외인들이 보고 탄복하였다. 군의와 군악을 갖추어 추악을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육지에 내리는데 언덕에 있는 외인 남녀들이 또한 모두 등불을 밝혀 들고 늘어서 있어 온갖 기이한 구경거리가 밤에 더욱 많았다. 이날 350리를 갔다. 남도는 축전주의 소속인데 위쪽은 푸른 산이 삼면으로 막고 있어 반달과 같고 가운데는 평야로 되어 있어 민가와 농토가 바다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으며 바다 밖에는 먼 산이 100리가량 둘러싸 둔군 거울과 같은 편편한 호수로 되어 있는데 푸른 나무숲과 구름 안개가 모두 시원스럽고 밝으며 그윽하고 청초하여 보는 사람이 곧 황홀하여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으니 내가 항해해온 이후 처음 보는 신선의 경지였다. 새로 지은 사관이 거의 1000칸이나 되는데 장막이나 비품이 모두 화려하였으며 날마다 공급하는 음식도 일기도에 비하면 또 배나 되었다. 나의 숙소가 서쪽 모퉁이에 있는데 또한 매우 맑고 깨끗하여 서산의 서늘한 기온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태수는 원선정인데 연봉이 52만석이다. 태수가 있는 곳이 복강인데 여기에서 동남쪽으로 50리의 거리이다. 봉행을 보내어 우리를 접대하는데 소면 한 꾸러미와 견포 한 상자와 곰포 한 소반을 나에게 별도로 선사하였다. 종이 첫머리에는 제술학사라고 쓰고 중간에는 물품의 목록을 나열하고 끝에는 비전수라고 썼는데 뒤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복강 10리 밖에 박다진이 있는데 이것은 신라 충신 박재상이 충의에 죽은 곳이고 포은 선생 정몽주가 사신 갔다가 억류되었던 데도 또한 여기다. 외인에게 물었더니 외인의 말이 옛 일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아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숨긴 것이다. 우삼동이 남도에서 나에게 지어준 시에 웅장한 관문에 뜬 달이 폐가대에 비친다 라는 글귀가 있어서 폐가대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동이 말하기를 이곳은 박다진인데 일본음으로 화가다입니다. 귀국의 문충공 신숙주가 사신으로 왔을 때 필록에 폐가대라고 썼으니 이것은 음역이
잘못된 것이나 그 뜻인즉 아름다움으로 지금 그렇게 부릅니다. 하였다. (3일) 남도에 있었다. 새벽부터 비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늦게는 더욱 맹렬하였다. 항구 안에 있는 우리 배들이 물이 얕고 넓기 때문에 아예 언덕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닻을 내려 정박하였다. 이날에 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새참으로 모든 배가 광란 속에 출몰하게 되어 배 안에 있는 노젓는 사람이나 격외가 꼭 죽는 줄로 생각하고 창황하게 하늘에 외치고 울부짖는 소리가 물 긋듯 하였다. 새 사신이 또한 문 밖에 나와 바라보다가 모든 군관을 언덕 위에 두 줄로 세우고 대마도의 봉행 재판이 각각 외인 수백 명을 인솔하여 항구 가에 서고 대마도 태수가 또한 데리고 온 관속들을 동원시켜 모두 와서 구원하게 하였으나 다만 풍파가 하늘에 치솟기를 방아 찢듯 창질하듯 하여 바다 언덕이 흔들거려 움직이고 비선도 또한 머물 수가 없어 손발을 쓸 수 없으므로 양쪽 언덕에서 외치는 소리가 모두 어쩔 수 없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바람 기세가 조금 약해지자 한 격외가 배 위에서 바다에 뛰어들어가 물속에 있는 닷줄을 거머쥐고 언덕으로 헤엄쳐 나와 여러 외인들을 시켜 잡아매게 하였으니 또한 장사였다. 이 다음부터 동풍이 길을 막아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였는데 새 사신 일행에 하루 공급받는 것이 닭 300여 마리, 계란 2천여 개가 되기까지 하고 다른 것도 이에 맞추었는데 모두 백성에게 거두어 드리지 않고 관청에서 지출하였으니 경비의 많은 것과 국력의 풍부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삼동이 축전에 두 기시를 데리고 왔다. 한 사람은 호가 금산이고 한 사람은 호가 매봉인데 사람됨이 모두 민첩하고 영리하였다. 좌정하자 내가 농삼아 시구를 지어 그대의 검은고 위에 말을 얹으니 나를 축전주에 영접하네 하였더니 그들이 기뻐하여 웃으며 곧 시로써 주고받고 하여 번갈아 부르고 번갈아 답하였는데 시가 모두 졸하고 투박하여 우스웠다. 금사는 잠옷 식견이 범상치 아니하여 나와 더불어 필담으로 고금의 문장 및 의문 몇 가지 조목을 말하였는데 폭 기이한 말이 있었다. 소야현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축전주에 의관으로 공사에 가 있다 왔다. 우리들이 창수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시를 지어 보내어 정의를 표시하였기에 내가 시문으로 답했다. 밤에 사신의 사관에 갔다가 마침 그 사람이 우삼동과 더불어 복도 등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동이 나를 보자 일어나 가리키며 이 사람이 혈림입니다 하였다.
그 위인이 단아하고 조그마하여 말쑥하였는데 매우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다. 통사를 시켜 대신 살이하기를 시를 지어주시니 일생의 진귀한 선물로 삼겠습니다. 하였다. 담 장로가 선의와 주경 두 중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이들은 대마도에 있을 때 이미 그 시를 보았었는데 만나보니 또한 단정하고 깨끗하여 사랑스러웠다. 술과 과일을 대접하고 시를 짓게 했는데 시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마침 가을비가 소소하여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가사를 입은 조그마한 중들과 말없이 마주 앉아 있게 되어 기이한 일이었다. 그가 글로 써서 나에게 보이기를 학사는 반일을 한가롭게 지내고 소승은 반일을 바쁘게 지냅니다.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옛사람이 이미 먼저 말한 일이다. 하였다. 이때부터 먼 데서나 가까운 데서 시를 요청하는 사람이 몰려들었다. 종이가 책상 위에 쌓이도록 글씨를 청하였는데 써주고 나면 다시 모여들어 섭 쌓이듯 하였다. 비록 들에서 일본은 하인들까지도 누구나 한자라도 얻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문득 손을 모아 이마에 대며 진 왕의 호백구를 얻으려고 하려는 듯이 그 글씨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상관하지도 않았다. 하루는 내가 관의 한가로이 앉았는데 여러 외인들은 어느새 물러가고 혼연히 옷 같은 동자가 처마 밑에 당도하는데 외인 4-5명이 채색 일산을 들고 따라왔다. 둘레둘레 보다가 처마 밑을 따라가더니 한참 만에 다시 왔는데 모양과 얼굴이 환하고 깨끗하여 보통 외인이 아닌 듯하였다. 대마도에서 온 외인에게 저기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였다. 내가 마루로 걸어가며 주목하여 보다가 인하여 손을 들어 부르며 청하였더니 그 종자들이 부축하여 옹위하고 올라왔다. 마주보며 무릎 꿇어 앉았는데 살결이 눈과 같고 그린 눈썹 붉은 입술에다가 기름 바른 머리를 양쪽으로 묶었으며 푸른 비단 도포와 아롱진 무늬 바지에 흰 버선을 실었고 허리에 보검을 찼는데 백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용모와 복식이 훤하게 빛났다. 내가 일본말로 그 나이를 물었더니 13살이라고 하였다. 성명은 무엇이냐고 하며 붓과 종이를 주어 쓰게 하였더니 목승총 승삼랑이라고 썼다. 내가 도화전 한 장을 내어 절구 2수를 써주기를 해상의 벽도화는 1000년 만에 한 번 열매가 열린다네. 선동이 그 나무 사이에 있으니 안색이 꽃과 같네. 나는 삼한 사람 뗏목 타고 선계에 왔네. 뜻밖에 만나 서로 말은 못하나
그대를 보니 그림을 본 것 같네 하였다. 그 사람이 공손히 절하고 받아 품 안에 넣고 나갔는데 나간 뒤에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듣자 하니 축전태수가 나이가 어려서 봉행으로 하여금 정사를 보게 하고 때때로 평복한 채 나와서 구경하고 논다는데 동자가 그 사람이 아니었는지 모를 일이다. 8일 남도에 있었다. 막중의 여러 동료들이 서산의 좋은 경치를 보고 와서 신선 같은 놀이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또한 날마다 여러 시를 청하는 외인들에게 부대끼고 보니 답답하여 뜻에 맞지 않았다. 저물녘에 동자 하나를 데리고 외통사, 금도 각 한 사람씩과 더불어 한가롭게 산보하여 해변으로 나갔다. 민가 울타리를 돌아가면서 걷다가 쉬다가 하였는데 대울타리와 꽃동산을 보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그림과 같았고 사람들이 혹 마주 앉아 바둑을 두는데 소리가 땅땅하여 바로 소동파의 백학관이 생각났다. 해변에는 우뚝우뚝 돌을 포개어 쌓은 데가 많았고 목판을 세워 표지를 하였는데 통사의 말이 이것은 모두 옛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하였다. 외인들은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들지 않고 또한 산에다 묘자리를 잡는 법도 없으며 바로 물 밑이나 길가에 돌을 쌓아 해골을 매장하는데 귀한 사람은 돌을 깎아 구덩이를 만들어 관으로 그 속에 넣고 깎은 돌로 덮으며 비석을 세우고 사방에 난간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방지하는데 이 무덤들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때문에 목판만 세운 것이라고 했다. 빙빙 돌아서 산에 오르니 산의 높이가 수백 길이었다. 높디 높은 늙은 소나무와 긴 삽목들이 바위 틈에 서 있고 그윽한 풀들이 우거져 길을 기고 있는데 길이 좁고 험하였다. 올라가서 보니 저문 빛이 짙은데 물가를 바라보니 몇백 리 밖에 산 형상이 희고 희어 마치 흰 비단티와도 같고 또한 옷가락지와도 같아 남도와 더불어 옷깃 쌓이듯 하였는데 한자 한치에 이지러진 틈도 없었다. 포구 건너편 어선들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 뚜렷하다가 희미하다가 하였는데 모두 거울 같은 수면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역력히 분간할 수 있었다. 산 허리에 푸른 절벽이 높이 솟아 있는데 구름이 뭉게뭉게하여 물결에 떨어지려 하고 솔바람이 또한 일어나 구름과 물과 더불어 서로 화답하였다. 10주에 아름다운 곳이 이만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바로 마고 영랑의 무리로 하여금 손잡고 오게 하더라도 다소 머뭇거리며 바라보지 않을까 싶다. 내가 천도복숭아를 도적질한 과거의 인연으로
여기를 한번 볼 수 있었으니 또한 다행이라 하겠다. 휘파람을 불며 읊조리기를 한참 동안 하고 있는데 통사가 묻기를 오늘 구경이 어떻습니까?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황홀하여 정신을 잃어 내 몸 밖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만약 내 일상 100년 즉 36,000일의 길이 이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바로 겨드랑이에 날개가 생겨 신선이 되어 올라갈 것 같다. 하였더니 통사가 또 말하기를 남도에 사는 사람이 신선되어 간 사람이 없으니 어찌합니까? 하여 그의 말이 극히 우스웠다. 돌아와 우삼동을 보고 이 말을 하고 한 차례 손뼉을 치다가 파하였다. 박다진에서 애도하다. 사신되어 동으로 오미여 왕명을 밝게 부상에 퍼려함이네. 용은 기뻐하여 물결이 쉬는데 물귀신이 삿대를 치며 평안히 왔네. 남도에 올라 산보하며 향초를 캐어 구경했네. 문창성을 시켜 길을 모르니 박다진이 눈에 들어오네. 옛일 생각하고 슬퍼하며 그분이 아니면 내가 누굴 위해 슬퍼할꼬. 옛날에 박공이 결심하여 충성된 말 잊지 않기로 맹세했네. 미곡과 약화를 폐로하고 추결을 시켜 양식을 마련했네. 고래의 어금니와 불려우에 쏘는 것도 두려울 것 없다 하고서 죽음의 땅 밟기를 큰 길처럼 여겼네. 임금의 아우 생각 풀어드릴 수 있다면 비록 몸이 찢겨도 나는 꺼리지 않네. 바다를 건너 홀로 가며 임금 위한 충성에 편안히 쉴 수 없네. 악귀 같은 외인을 속이고서 황곡으로 하여금 또한 높이 날게 하였네. 황곡이 한번 날아 천리로 오며 본국에는 경사로세 속마음 쾌하며 우리 임금 즐거워하시겠지. 혼자서 목을 느리고 칼을 기다리며 이 박다진에 머물렀다네. 악독한 바다귀신 성내어 떠들며 사람의 살과 뼈로 젖을 담갔네. 침침한 저문 날에 임의 죽음 슬프도다. 산은 쓸쓸하여 집이 없고 물에는 적막하여 배도 없네. 몸은 여기 버려두고 홀령은 소요히 누이렀네. 해신을 타고 둥둥 뜨니 풍신이 호위하여 훨훨 나네. 무궁화 핀 청구를 가리키며 신라의 가을빛 바라보네. 치술령 높아 하늘에 있는데 망부석과 함께 내리네. 어찌 저 악귀들과 짝을 하랴. 오랑캐 나라 이미 떠났네. 아, 목숨이 태산보다 중하기도 하고
혹은 털끝보다 가볍기도 하네. 몸을 죽여 충성 바친 것, 옛날 현인들 이름 전하네. 기씨는 몸을 불태워 임금 살렸고 고는 살을 지키며 절개 지켰네. 어찌 이미 목숨 버리기를 헌신짝같이 한 것과 같으랴. 검은 이빨들이 다투어 충신의 창자를 씹었네. 매미처럼 껍질 벗고 멀리 나르며 햇빛처럼 빛나네. 저 못난 신하들 무엇하는 것인가? 모두 7척이나 되는 몸을 가졌네. 임금의 녹을 먹을 째 녹이 박하다고 걱정하다가 마침내 나라를 팔고 망하는 것 좋아하네. 나의 회포 강개하며 그 사람의 당당한 것 사모하네. 1000년을 지낸 뒤 와서 제사 드리며 공경이 그대를 조상하나이다. 마지막 곡조를 부른다. 아직도 산이 있는데 그 위에 깊숙한 대밭이 있네. 대밭이 침침하여 낮에도 어둠이여 바람 소리도 처량하네. 우러러도 임은 볼 수 없고 구부려도 마음만 미칠 듯 외로운 하객에 나의 돛대를 걸었으며 출렁이는 물결에 날아 달리네. 아, 성군의 덕화가 동으로 미치며 외인들이 우리의 생황을 좋아하네. 임금의 덕이 아니면 내가 어디 의지하며 충신이 아니면 내가 어찌 행하리. 이것을 받들어 거행하며 어찌 모진 뱀이 옆에 있음을 꺼리랴. 향초를 뜯어 임에 홀령 부르며 운명을 잘못한 것 슬퍼하네. 새벽에 일어나 출발을 재촉하며 조상하는 시를 길게 못 쓰네. 남도에서 신선을 바라는 곡조. 물가에 어른거리는 경수의 그늘. 앉아서 바둑 두는 사람 있네. 나는 사람은 모르고 바둑 소리만 듣는데 대울타리 초가집이 맑고 조용하네. 어찌 상산의 사호이랴. 푸른 수건 쓰고 칼을 찬 오랑캐 아이로새. 머리 들어 바라봄에 흰 구름이 먼데 늙은 솔 신선풀이 얽혀있네. 나는 신선을 생각하며 한번 노래 부르니 신선은 바다의 가에 있네. 구름수레는 오지 않고 항만 높이 나니 저물녘에 홀로 서서 탄식만 하네. 내 스스로 말한다. 천도 복숭아 훔친 동방삭으로 시끄러운 세상에 글을 지어 임금의 뜰에 올렸네. 우연히 사만의 사신 따라왔는데 목란으로 배 만들고 개수나무로 깃대를 했네. 진동이 크게 웃으며
나를 보고 말하기를 진시황도 삼신산에 속았다네. 안기생 갈 때 옥신을 두고 가더니 간 뒤에 구름 안개 바람이 부셔버렸네. 해변은 돌 쌓은 무덤 우뚝우뚝. 왜 신선이 되지 않고 해골로 묻혔는고. 저물녘에 서산에 올라 장서기의 시에 차운하다. 우연히 여흥을 따라서 저물녘에 새와 함께 등산했네. 떨어지는 해는 밝은 거울빛이고 돌아가는 구름은 푸른 벼랑을 삼키네. 앉은 곳은 빽빽한 풀을 찾고 휘어잡은 늙은 소리 아름답네. 고국은 가을 하늘 밖인데 아득히 바라보니 객회가 산란하네. 칡덩쿨 휘어잡고 산길로 올라오니 지팡이가 나와 함께 했네. 학은 푸른 귤나무에 집을 짓고 사람은 흰 구름 벼랑에서 말하네. 높은 가을에 넓고 먼 돛대에는 낙조가 아름답네. 하필 불사약 캐러 갈 것 있나. 잠깐 앉아 세상 생각 씻으려네. 9일. 통풍이 아직도 그대로 불었다. 객관에 있기가 무료하였다. 우삼동이 또한 우리의 지체하고 있는 것을 민망히 여겨 아침에 또 뱃머리에 바라보니 아직도 통풍이 손에 갈 길 막고 있네 라고 식구를 읊었다. 내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고성군의 3.1포가 관동에서 제일 가는 명승지인데 세속에서 전하기를 선인 영랑이 포구 위에서 3일 동안을 머물다가 가므로 인하여 3.1포라고 했다고 한다. 간 이 최립의 시에 3.1포의 놀이도 오히려 다하지 않고 갔으니 10주에 아름다운 곳 많음을 알겠구나 라고 하였으니 이 포구와 같은 경치로도 단지 3일만 머무른 것은 10주에 있는 아름다운 곳이 반드시 3.1포보다도 더 좋은 데가 많은 까닭인 것을 말한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머문 곳으로 말하면 남포가 3.1포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하였더니 우삼동이 말하기를 듣자니 내일은 순풍이 있어 배가 떠나게 될 것이라 하니 이곳을 마땅히 9.1포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여러 동료들이 웃으며 영랑이 바람에 맡겨서 지체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하여 서로 크게 웃다가 파하였다. 10일 맑음. 새벽에 호행하는 외인이 바람이 좋을 것 같으니 이른 조수가 들었을 때 배를 띄워야 한다 하기로 이른 아침에 드디어 출발하여 삿대를 두드리며 해문을 나섰다. 사방으로 돌아보니 구름과 노을이 가까웠다가
멀어졌다가 하여 눈앞이 전부 투명색이었다. 기디한 바위 10여 개가 수면에 우뚝 솟았는데 좌우에 있는 두 구멍이 빠끔하여 콧구멍과 같으므로 그 이름을 비굴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때 바람이 약해져서 돛을 달 수 없으므로 여러 배에 배추를 끄는 사람들이 물과 더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실 하나 털 하나만한 힘까지 다하여 각각으로 용기를 내었으나 배의 진도는 더욱 더디었다. 선창 밑에 걸터 앉아 이리저리 둘러보니 오른쪽이 모두 청산이고 산 기슭에 간간이 흰 모래 사장이 있는데 대와 나무의 숲이 솟아있고 인가가 언덕 사이로 보이다 안 보이다 하여 아득하게 아섬국이 한 차례 날아간 것 같았다. 70여리를 가자 외인이 동쪽으로 한 산을 가리키며 지도라 하였고 또 앞으로 60리쯤 가서는 종옥이라 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임진왜란 때 왜군의 배가 우리나라 큰 종을 싣고 이곳을 지나다가 침몰되자 수길이 군사 1만 명을 시켜 건져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명이 되었다 했다. 판서 남용익이 을미년에 사신으로 왔을 때 솥 빠졌는데 진나라가 어찌 건져내랴 라는 식구가 있었다. 이때부터 해는 지려 하는데 동풍이 크게 불어 거슬려 이는 파도가 하늘에 닿으므로 사람마다 황급하였다. 가만히 듣자니 모든 배에서 어쩔 수 없다고 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3번 나더니 언뜻 보자 종태수와 탐장로가 이미 배를 돌리자 일행이 모두 돌리며 포소리로 서로 신호를 하여 바람을 등지고 돛을 달아 다시 남도로 가는 길을 찾는데 파도가 배꼬리를 몹시 맹렬하게 치므로 흔들리다 기울어짐이 일기에 갈 때보다도 더하여 혼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주림과 갈증으로 기운이 빠지기까지 하여 지탱하지 못하였다. 밤에 지도에 닿았는데 지도도 역시 축전주의 땅이다. 축전주의 지공관이 배를 가지고 왔는데 매우 시끄러우며 창황한 기색이 있었다. 지도는 일명이 자도인데 지역이 협착하고 누추하여 거처할 만한 관사가 없었고 주민이 수십 호쯤 되는데 초가집으로 쓸쓸하였다. 새 사신은 국서를 받들고 서광사로 들어갔는데 절이 해운산 밑에 있었다. 조그마한 종이 있는데 축전 종산군 지도포 해운산 서광사라고 새겨 있었다. 절의 규모가 좁아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여러 동료들이 태반이나 배 위에 있었고 나도 또한 타루에서 유숙하면서 때때로 절에 가 사신에게 문안하였다.
섬 가운데 온갖 것이 볼만하였다. 그리고 지형이 약간 높아 서쪽으로는 큰 섬을 내려다보고 남으로는 종기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바닷가의 뭇산이 별과 같이 역력하여 조망이 다소 상쾌하였다. 절의 서남산 꼭대기에 석등이 있는데 10여 길이었고 위에 성문이 있는데 자도궁이라고 써 붙였으니 이것은 관음부를 모신 곳이다. 또 그 서쪽 산각에 등대가 설치되어 모두 집과 벽이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왕래하는 배를 바라보는 지점이 있었다. 온 골짜기 모두 백성들의 농토인데 벼와 기장이 우거졌고 집에는 반드시 소를 길렀으며 때때로 머리 깎은 남자가 곡식을 베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내가 항구에서 절로 가는데 통사 한 사람이 따랐다. 길 옆에 정결한 초가집 두어 칸이 있었다. 내가 통사에게 말하기를 이 집이 앉아 쉴만하다 하였더니 곧 나를 인도하여 들어가 쉬게 하였다. 주인의 나이가 꽤 늙었는데 그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다. 내가 묻기를 자녀가 있느냐 하였더니 자녀는 없고 다만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느냐 하였더니 곧 그의 아내를 돌아보며 차를 가져오라고 하자 그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 잔을 씻고 청달을 부어 통사에게 주어 가져왔다. 좌우에 있는 병이나 항아리에는 새 곡식을 담았고 마당에는 멍석을 펴고 푸른 좁쌀 두어 마를 널어 볕에 말리고 있었으며 부엌 아궁이에는 그릇들이 초초하여 헤아릴 만하였으나 사는 것은 퍽 즐거워 보였다. 집 옆에 돌을 쌓아 단을 만들고 소철 한 포기를 심었는데 크기가 동만하고 그 껍질은 철갑과 같았으며 높이는 2자에 불과하나 잎은 파초보다 길어 파랗게 꿋꿋하기가 창과 같아 사방으로 벌어져 있었다. 내가 묻기를 이 가지와 잎은 어디에 쓰이는가 하였더니 외인이 말하기를 아무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모양이 매우 기이하고 그 성질이 퍽 괴상하여 망가진 것을 뽑아서 지붕 위에 두고 말렸다가 쇠못을 박으면 바로 살아나므로 소철이라고 부르며 세상에서 많이들 완상용으로 재배합니다. 하였다. 또 무성하게 빼어난 고목이 있는데 이름이 목수였다. 외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가을과 겨울 사이에 엄한 서리를 맞아야 비로소 꽃을 피는데 꽃이 담자색으로 복숭아 꽃과 같고 향기가 사랑스럽다 라고 하였다. 오랑캐의 풍속이 괴이한 것을 좋아하는데 하늘이 낸 식물도 또한
이상한 것이 많다. 15일 새벽에 서광사에 나아가 망골리에 참여하였다. 이날은 바로 성상의 천추절이요 또한 추석 명절로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이다. 집과 나라를 생각하니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데다 다만 개 건너 오랑캐 배에서 서로 화답하는 슬픈 노래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구슬프고 쓸쓸하여 원망하는 것 같고 하소연하는 것 같아 일종의 범패였다. 두자미에 오랑캐 노래가 별에 범하여 일어난다 라는 글귀를 외우고 있노라니 이 인생의 행적이 사신되어 헛되이 8월의 뗏목을 따랐네 라는 7자가 되는데 불과하다고 느껴졌다. 날이 밝자 비가 시작하여 늦게는 크게 퍼부었고 큰 바람이 또한 일어나 살아온 물결이 배를 때리니 배의 난간 판자가 모두 부서졌다. 각 배가 황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고 군관, 역관이 외의 봉행 재판들과 더불어 밤이 되도록 분주하게 서둘면서 모두들 반드시 파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였다. 나는 절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붕머리가 또한 바람과 비에 흔들리고 기왓장이 뒤집어지며 돌이 날았다. 옷을 단속하고 바로 앉아 사경이 되도록 자지 않고 모든 동료들과 더불어 탄식하기를 오늘이 추석 달 밝은 밤이 아닌가. 산천이 다른 것도 말할 수 없는데 일기마저 또한 이러하니 답답하여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였다. 밤중에 바람이 잠시 가라앉자 각 배가 다행히 보존되었다. 인하여 생각하니 바다에 들어온 이래 무릇 큰 풍우를 겪은 것이 3번인데 모두 닷줄을 메고 육지에 오른 때에 있었다. 만약 배가 행진할 때에 이런 것을 만났다면 해골도 찾지 못하였을 것이다. 왕령이 미치는 곳에 온갖 신명이 모두 보호하여 이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는 날이 또한 마땅히 있을 것이라 하여 이로써 스스로 위안하였다. 사신이 또한 시를 지어 회포를 풀면서 나와 서기가 화답하게 하였고 우삼동 송포이도 각각 시를 지어 보내어 번갈아 주고받으므로 시통이 왔다 갔다 하여 다소 흥취를 돋을 만하였다. 남도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축전주에서 지공하였는데 사신의 일행이 470여 명이요 대마도에서 호행하고 온 사람 또한 배나 되어 장차 20일이나 되고 보니 온 고을의 물력이 탕진되어 날마다 공급한 음식이 근일에는 거기에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다. 두공부 추흥 8수를 차운하다. 오랑캐 땅에서 북으로 바라보니 계림이
아득한데 돛대 밖 푸른 등 덩굴에 밤비가 주룩주룩. 말리 깃발은 바닷바람에 색이 젖었고 10주의 의복은 가을 기운 스며드네. 주머니 속 송곳이라는 모생의 말이 우습다. 장검을 노래하는 설객의 마음을 네 불쌍히 여길까. 서리 기운이 야윈 뼈에 부딪히니 서풍에 들리는 다듬이 소리 시름일세. 부상을 동으로 가니 바다 구름 비꼈는데 새벽빛 돛대 앞에 해가 뜨네. 목선와 설이 온 뒤 꽃 맺는 것 괴이하고 소철나무 철갑도 해괴하네. 외인의 남자는 대화할 때에도 칼차고 고향 떠난 군사들 슬픈 신음소리 노래 부름 같네. 얼마나 많은 기이한 구경이 흥취를 돋구는지 자동화를 보며 시를 쓰네. 일천 봉우리가 갠 햇빛에 뾰족뾰족한데 잠이 깨어 산머리 바라보니 눈이 희미하네. 시흥은 황곡처럼 높이 뜨고 도심은 한가로운 백구와 함께 나네. 해상의 복숭아를 훔쳤던 전생의 인연 있고 산중에서 약이나 캐어 팔려던 본뜻 어겼네. 포구에 어선이 물을 타고 이르더니 회나무 소반에 오르는 아침 생선이 맛있네. 신선의 바둑에 도끼자루 썩었다더니 100년 동안의 티끌 세상 하루살이의 슬픔이네. 한 나라 사신 뗏목 탄 데 따라와서 문득 진나라 동남 동녀 약해던 때 생각나네. 붓 끝에 글은 분방하여 큰 땅덩이를 삼키고 귀 밑엔 해를 붙들어 매어 더디 가게 하려네. 창파에 가을 하늘을 한없이 바라보니 서북의 뜬 구름이 꿈 생각을 일으키네. 울울 총총하게 아름다운 기운 있는 한양산에는 서운 사이에 금고리 지붕을 여냈네. 오색의 난조와 봉황은 조소를 물어다 전하고 1000마리의 곰과 범은 웅장한 관문을 지키네. 벼슬은 불 때는 대로부터 시작되니 사람들이 못났다고 비웃고 능문에 불을 짓고 다닌 임금의 안색이 기쁘셨네. 창해의 한 조각 돛대 가을비 속에서도 꿈은 항상 선관의 반열에 참여하네. 복례산 구름 달바다의 동쪽 머리에 박망후의 은하수 찾음이 다시 중추로세. 천도복숭아는 서왕모가 먹던 나머지를 씹고 검은고는 제아의 시름을 풀어주네. 해변의 그림 같은 누각은 신기루인가 의심되고 빗속의 푸른 도롱이는 혹은 해오라기와 짝하네. 홍로주, 상락주 한 항아리에 취해서 몸이 축전주에 이른 줄을
몰랐네. 시서의 교화가 동해에 뻗치는 것은 성주의 공이어서 만리강산이 희색의 차도다. 자라 머리의 구름 안개는 시원한 기운 가져오고 농명의 검은고 비파는 중화의 기풍을 사모하네. 나룻배에서 술을 대하니 대숲 그늘이 푸르고 들녘 객관에서 시를 쓰매 촛불이 붕네. 실은 많은 나그네 마음 누구와 말할꼬. 오랑캐들이 신선이라 부르는 것 부끄럽기도 해라. 한수의 남쪽가에 영남길이 튀었는데 내 집은 작은 호수 언덕에 있다네. 백사장에 비 오는데 도롱이 삿갓으로 눕기도 했고 산 어구 연기 속에 푸른 여지도 찾았다네. 죽간을 타고 오르는 벼슬길은 운명만 맡기고 파초 밑에 덮어둔 사슴 꿈으로 변하는 것 익숙히 보았다네. 보금으로 지기에게 보답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하니 창해에 용이 읊조리고 북두성이 드리웠네. 호곡 남판서가 을민년에 사신으로 왔을 때 두보의 시집 중 위루망신이란 시의 운으로 칠언율시 4편을 지은 것이 부상록에 있는데 정사께서 먼저 차운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화답하였다. 남도 동쪽에 절의 누각이 위태롭도록 높은데 골짜기에 잎과 개울에 숲을 손으로 헤치네. 간 곳마다 바다구름에 옷이 물들고 때때로 개인 경치는 그림인가 의심되네. 자동화 아래 술병을 든 손이요. 푸른 귤나무 그늘 속에 물결을 두드리는 아이들일세. 흥추가 낮아 아득하게 천지가 넓으니 양곡에 해 뜨는 것을 웃으며 보네. 봄 풀 날 때에 한강 북쪽 누대를 떠났는데 가는 돛대는 8월달 바다의 동쪽 머리로새. 임금의 은혜로 철록 관직이 그대로 있고 행색은 신선의 뗏목에 함께 떴네. 마음이 고요하니 오랑캐의 땅도 오히려 착한 풍속이요. 몸이 한가로우니 악어들 끓는 물결도 술류로세. 남산처럼 오래 사시라고 천추절을 축수하니 대궐에 들어가 임금께 절하는 꿈을 꾸었네. 풍파에 베개 높이 베고 누웠는데 저녁 기운 서늘하니 일기와 남포가 아름답게 바라보이네. 푸른 적삼에 복례산 빛이 있고 채필은 귤과 유자의 향기를 머금었네. 열흘 동안 시가 행장에 찼고 천리길 나그네 꿈에 고향을 찾네. 가을이 오자 서쪽으로 가는 새를 자주 묻는 것은 무사하다는 편지를 어머님께 붙이려 함이네. 임금과 신하가 시를 화답하던 순회 조종, 대궐 정원 곳 속에 절하고
춤추던 때였네. 경월은 밤에 북두성에 돌았는데 사신의 별은 가을에 바다 동쪽에 비치네. 맑은 읍조림은 넓은 바다를 토했다 마셨다 하고 걸작의 시는 오만 경치를 묘사했다. 막관으로 따라오매 글 잘한다는 칭찬 부끄러우니 10년간 배운 곡조가 파인일세. 소철의 노래를 옥천의 시체를 모방하여 지었다. 소철아, 소철아, 너의 성질이 습기를 싫어하는데 어찌하여 이 바닷가에 났느냐? 너는 본시 나무인데 어찌하여 열매도 없고 또 가지도 없느냐? 등걸은 독, 껍질은 비늘과 같고 잎은 굳세어 창과 같은데 무얼 할 것이냐? 해변의 넓은 흙에는 귤과 밀감이 변함없이 나서 가시도 친 가지에도 둥근 열매가 열리고 문채가 아롱지고 향내가 자욱하네. 우왕이 조공받아 종묘에 제사 지내고 구런이 송을 지어 배기에 비했노라. 내가 지금 귤과 짝지어 놨으니 어찌하여 하늘에서 아름다운 형상을 빌지 않았느냐. 나는 들으니 오행의 정리는 수가목을 생하므로 물을 주면 반드시 잘 되고 비와 이슬에 난다네. 또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라. 금이 목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안다네. 너를 뽑아서 말렸다가도 쇠못을 박아두면 쇠못은 부서지려 하고 너는 무성해진다네. 마치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화타를 만나 칼로 뼈를 긁고 불로 살을 지지는 것과도 같네. 사람이 그것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나무를 치료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네. 아, 너의 생리 이치에 어긋나고 괴상하여 한갓 괴벽스럽고 험악한 짓을 자랑하네. 백이기 산해경을 지었고 동방석이 수리기를 지었는데 육지나 바다의 식물들이 사람에게 그 덕택을 주지 않는 것 없다 하였다. 오군은 그것으로 노기를 풀고 미곡은 사방으로 길 가는 사람을 비춰준다네. 사당목은 물에 잠기지 않아 배를 만들고 축연은 배고프지 않아 쌀을 대신한다네. 동방에 있는 배는 입 길이가 한 길 넓이가 6척인데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은 신선이 된다네. 또 불에도 타지 않는 나무가 불 속에서 생겨 그 껍질로 짠 배가 화완포라네. 소철의 입은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어서 대목이 돌아보지도 않고 대패질도 못하고 먹줄도 될 수 없네. 조물주독거리고 귀신과 사람도 버렸으니 당연도 하지 너를
화초 고장에서 내쫓아 이무기의 춤과 도끼 있는 비에 고개를 숙이게 하였네. 외인들의 성질이 조급하여 칼 가지기를 좋아하고 맨다리로 험한 데 다니는 것 겁내지 않네. 그러므로 너를 보물처럼 사랑하여 울타리를 만들고 돌을 쌓아 길이 보호하네. 바로 침침한 구름 안개 속에서 천년이면 변화하여 요괴가 날까 겁이 나네. 앉아서 물리를 생각하며 홀로 응얼거리니 가을바람이 나를 위해 높은 장막에 불어주네.